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겨우 29일 앞두고 확정됐던 공천이 갑자기 뒤바뀌고 또 재검토되는 일이 여야 모두에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비례정당의 후보 1순위가 바뀌게 됐고 국민의힘은 텃밭 대구의 공천을 취소할까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던 논란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무릅쓰고 공천을 줘보려다가 여론이 안 좋자 걷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번 후보로 추천된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경선에서 1등을 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종북 반미단체 출신으로 낙인 찍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퇴로 연합정치 성과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로부터 전 의원 등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았지만 여론의 반발이 잇따르자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과거 전 씨가 속했던 시민단체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시위 경력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아예 후보 재추천을 요구한 겁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18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재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부정하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 게시글을 공유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우리 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낫다고. 도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고자 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도 변호사의 낙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총선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먼저 당선 축하 파티를 연 사실이 알려져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안규령 후보가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동 이름도 알지 못해 낙하산 공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선 승리 이틀 뒤 지역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케이크엔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사선 박덕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구에 출마하는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선 의원이 됩니다.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당선 축하 파티부터 했다는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의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이 자리엔 충북 소방본부 소속 고위 소방공무원도 참석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제 불찰이라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당선 축하 파티가 아니라 후보로 확정된 걸 축하하는 모임으로 알고 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안규령 서울 도봉갑 후보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선거 운동에 나선 후보가 동네가 어디인지 묻자 답을 하지 못한 겁니다. 알고 댕기라고요. 욕먹는다고 욕먹어.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 와서 또 불편해서 딱 이렇게 앉으시게. 아니라고 이거는 이상한 느낌이에요. 안 후보는 지난달 23일 전략공천을 받은 뒤 도봉갑에 연고는 없다면서도 일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의석수가 10석을 웃돌 거란 예상이 나올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자 조국 혁신당이 당의 기조를 더욱 선명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을 정조준하며 한동훈 특검법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국 당대표의 첫 표적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딸 논문 배필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한 위원장의 특검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검찰 독재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보조를 맞추되 한 위원장에 대한 공세 전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따로 또 같이 전략과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는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으로 탄핵된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아나운서가 합류했습니다. 강 씨는 당시 이 검사의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으로 살았던 저는 무도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현재는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뉴스룸이 개편 특집으로 준비한 여론조사 연속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의 최대 격전지 5곳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립니다.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을 포함한 2곳은 민주당이 우세했지만 다른 3곳은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는데 자세한 내용 여론 읽어주는 기자 여기2024 유정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JTBC가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명 명룡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부터 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34%에 앞섰습니다.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6%로 원 후보와 더블 스코어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에선 정부 견제론이 48%로 정부 지원론 30%보다 앞서고 있고 지금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5%로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두 번째 격전지는 경기 성남 분당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현역 김병욱 의원의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병욱 후보는 40%, 김은혜 후보는 44%, 그러니까 4%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2%로 견제론 34%보다 8%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웃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이광재 후보가 38%, 그리고 이 지역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46%로 오차 범위 내에 걸쳐 있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3%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안 후보가 5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지역 정부 지원로는 38%, 견제로는 39%로 팽팽합니다.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맞붙는 서울 광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보는 43%로 이 국민의힘 32%로 나타난 오 후보에 앞섰습니다. 마지막 관심지 서울 한강벨트 중 한 곳이죠.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민주당이 여전사 타이틀을 주면서 전략 공천한 전현희 후보가 41%로 나타났습니다. 운동권 청산을 앞세운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는 33%로 오차 범위 내에 걸쳐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 지역에 연고는 없는데요. 전 후보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 50대 이 부분에서 6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물어봤더니 전 후보는 34%, 윤 후보는 22%로 나타나서 절대 우세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가 맞붙은 서울 중성동갑. 격전지 중 격전지죠. 이런 뜨거운 격전지, 숫자로는 다 알 수 없는 실제 민심을 직접 들어보는 새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2024 하풀민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 중성동갑부터 강희연, 김재현 기자가 가봤습니다. 한강벨트의 핵심 승부처 서울 중성동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대 총선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을 상대로 내리 3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네, 다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겼고 뉴타운 인근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서 보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고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중요한 곳입니다. 경제통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와 민원해결사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윤 후보의 일과는 지하철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녁 시간엔 발걸음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희숙 후보입니다. 얼굴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윤 후보는 지난 총선에선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는데 이번엔 지역구를 바꿨습니다. 책임지는 정치,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여기 성동에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개발과 상생의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윤 후보. 과거 진보세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뉴타운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보수세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선 성수동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양반은 인품이 좋더라고. 사람을 많이 잘 진짜 품고 이렇게 돌봐주시는. 토론을 잘했어.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토론을 해도 막 우기지를 않고. 윤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성수지구의 미래형 첨단산업밸리와 제2 서울숲, 한강 둘레길 조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파란 점퍼에 트레이드마크인 해바라기를 가슴에 달고 출근길 인사를 하는 전현희 후보. 국민들만 바라보는, 안녕하세요, 국민 바라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전국의 현장을 돌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했던 경험을 앞세워 민생 전문가, 민원 해결사를 이번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은 지역 특성상 청년 상인들을 만나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귀를 기울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가 같이 움직여 주면서 패션 특구라던가 이렇게 디자인 전시 특구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세가 확인된 만큼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전 후보의 지지세가 강한 곳은 마장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민생 경제가 너무 예전보다 너무 안 좋아져갖고 정권 교체 그것 때문에 민주당 전현희 후보를 추천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람이 전현희다. 전 후보는 왕십리역 일대를 교통과 경제 중심의 허브로 키우고 성수역 일대의 패션, 뷰티,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플 민심팀은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건넸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곳곳이 다니면서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진료를 하는 아이들 병원,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는 게 민주당의 가장 험지라고 하는 강남에서 당선된 거는 중도층의 지지나 보수층의 지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유능한 일꾼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JTBC 강희연, 김재현입니다. 전공의 이탈이 4주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 집단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를 1년 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당장 의사협회가 그들만의 희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의사 수를 무조건 이렇게 픽스된 숫자 2,000명을 정하지 말고 증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같이 하자. 의대생과 전공의도 정부와 의협이 대화협의체 구성을 하면 전원 복귀한다. 증원 자체는 받아들이되 그 규모는 다시 따져보자는 겁니다. 결정 시기는 1년 뒤로 미루자고도 했습니다.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일치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규모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국민 피해가 훨씬 커진다며 대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증원 백지화를 주장해온 의협은 이번 제안을 두고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대 비대위의 일방적인 희망일 뿐입니다. 교수들마저 집단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 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길어지면서 의료진이 귀한 농어촌 지역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빈자리를 오늘부터 공중보건의들이 채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부 농어촌 보건소가 문을 닫으며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충남에 있는 한 보건지소입니다. 하루 평균 20명 넘게가 이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건물 입구에 출장으로 휴진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진찰실엔 이렇게 하얀 가운만 남겨진 채 텅 비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파견을 간 뒤 진료를 볼 의사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원래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검진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이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는데 공보의들이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어촌 등에 있는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차출해 이른바 빅5 같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입니다. 제가 월남 화병 용사거든요. 거기에서 신경을 다쳐가지고 이런 일반 병원에서는 처방을 받을 수가 없고 보건소에서는 처방을 받아서 그걸 하고 많이 불편하지요. 다른 병원을 찾는 것도 걱정입니다. 아이 서운하죠. 있어야 좋지. 좀 병원에라도 가고 하려면 자손들이 같이 안 사는 게 아무래도 노인들이 이제 불편한데 거가 있는 게 좋고. 사람이 줄어도 이제 운명대로 가야지 뭐. 약 못 갖다 먹으면 그냥 말해야지. 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에 있던 공보의를 빼면은 당연히 그쪽에 그 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주기 위한 방편이고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보의와 군의관을 200명 더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란 지적에도 호주로 출국해 정식 부임하자 호주 공영 ABC 방송도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 대사가 법무부의 출국 금지를 취소하라고 로비하는데 성공했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호주 공영방송 ABC 웹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한국의 이종섭 대사가 자국 비리 수사를 받던 중 호주에 입국했다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가 지난 10일 출국한 지 이틀 만입니다. ABC는 한국 공수처가 군인 사망 사건을 이 대사가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 법무부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서울을 떠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관련 비판 여론이 높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이 대사에게 내려진 출국 금지 조치를 몰랐다고 주장한 사실과 함께 이 대사는 법무부에 이를 취소하라고 로비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ABC는 이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양국 외교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범죄 피의자 이종섭까지 호주 대사로 온다니 호주에 사는 재외동포로서 이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호주 외교부 측은 이 대사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그의 호주 도착을 환영했다고 ABC는 전했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양국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국방 방산 협력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식 부임을 알렸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한국인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처음 벌어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한국인은 북한 근로자들을 도와온 선교사로 파악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는 중국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백 씨는 이곳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을 돕는 활동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백 씨의 지인은 JTBC에 북한 근로자들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간접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백 씨는 현재 모스크바의 한 구치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나 탈북민을 돕던 종교인들이 과거에도 러시아에서 추방된 사례는 있었지만 최대 20년형까지 받는 간첩 혐의를 적용한 건 이례적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추방할 적에 구치소에 집어넣거나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달 있게 하고 그러지 않고요. 자리를 정해가지고 나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게 강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2022년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는데 냉랭해진 한러 관계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 언론은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백 씨가 신분을 위장해 러시아 정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기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러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6년 만인데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노 관장 측 재산 분할 요구에 받아들이시는 입장이신가요? 잠시 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나옵니다. 오늘 법정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 밝히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건 2018년 이혼 조정 당시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한 뒤 6년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발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노 전 관장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액을 2조 3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SK 주식 50%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1심 청구액의 2배가 넘습니다. 2021년 12월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는 현금 665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하며 1년 넘게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 마지막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조직원 중에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들까지 총판이 돼서 또래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검은 옷 입은 형사들이 현관문 앞을 막았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두드려보지만 답이 없자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경찰관이 나오세요. 자는 척하던 남성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베란다에 숨은 남성은 경찰관이 끌고 나옵니다. 판돈 5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들입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본인한테 불리한 수사하지 않을 권리 있어요. 한 달 반 뒤 서울 다른 오피스텔에도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 금고를 열어보니 현금 다발이 쌓여 있습니다. 7, 8, 9, 10, 10개 하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입니다. 40대 국내 총책을 포함해 조직원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와 두바이 등의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국내 사무실은 회원 유치와 광고를 맡았습니다. 두바이랑 인도네시아 다 갔다 왔잖아요. 우리 다 알고 왔어요.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낸다며 조직원들을 모았는데 중학교 2학년 등 청소년 12명도 가담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알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트 회원은 15,000여 명, 벌어들인 돈은 최소 500억 원입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나머지 조직원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런 도박, 몰래 숨어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 한복판에도 사실상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성인 게임장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현장을 이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성인 게임장입니다. 게임기마다 휘황찬란한 그래픽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잭팟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게임 요금은 1시간에 10,000원입니다. 룰렛을 돌려 똑같은 그림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높은 점수를 따려면 배팅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 또 돈이 듭니다. 돈을 많이 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운 나쁘면 반나절 만에 20-3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2만 원대 딱 떨어지면은 운 좋은 다시 올 수 있지만 운 나쁘면 그냥 그걸 끝났어. 이게 2만 원까지. 그런데 이런 게임을 게임기 두세 대에서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게임 점수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모은 점수가 담긴 이른바 딱지는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몇 장씩 퍼져 있어요? 원래 딱지 한 장은 10,000원, 1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장당 6에서 7,000원 사이에 팔립니다. 얼마? 15만 원? 얼마냐? 게임장에서 업주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는 건 불법입니다. 환전이 안 된다는 안내문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게임장 안에서는 공공연히 거래가 이뤄집니다. 업주만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이용자끼리 환전하는 걸 막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게임장은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환전을 방치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로 탑골공원 일대에서만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임장은 4곳에 달합니다. 지자체는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환전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다 보니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게임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의정부에서 공공사업하겠다며 그린벨트로 묶인 대규모 땅을 풀어놓고는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 연속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땅 장사하고 있는 걸로 지목된 민간법인 대표가 셀프 자문으로 수백억 원을 챙겨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낸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복합문화융합단지를 만든다며 그린벨트 17만 평을 풀었습니다. 이듬해 5월 사업 진행을 위해 민관 합동법인 의정부 리듬시티를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 대표로는 골프용품 회사를 운영한 황모 씨가 선임됐습니다. 선임 직후 의정부 리듬시티는 제2업체와 토지 분양 자문 계약을 맺습니다. 자문 수수료로 전체 분양 수익 3.5%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2업체 알고 보니 황씨 업체였습니다. 셀프 자문을 맡긴 셈입니다. 자문 수수료로 240억 가까이 받는 겁니다. 개발업자들도 쉬운 게 아닌데 골프 회사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비슷한 시기 의정부 리듬시티는 Y업체에 아파트 개발권을 넘겼습니다. 이후 Y업체는 이 개발권 대가로 165억을 챙겼습니다. Y업체 대표는 황씨 측근이었고 황씨 법인 지분이 있는 계열사였습니다. Y업체는 주소도 의정부 리듬시티와 같았습니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Y업체가 사업 초기 7,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몇 년 만에 220배를 벌어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황씨 측은 405억 현금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전문가들은 민관 합동법인 지분 구조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은 34%, 민간업자들이 66% 지분을 가지면서 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사회의 참여의 숫자를 5명인데 1명밖에
참여를 못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황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보잉 비행기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엔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곤두박질쳐 승객 50명이 다쳤습니다. 승객들은 끔찍했다, 사람들이 날아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 통로에 한 승객이 쓰러져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겁에 질린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라탐 항공의 보잉 787기가 급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I thought I was dreaming. Anyone that was not in a seatbelt just flew randomly all across the plane. With that baby, there was a 2.5-year-old sleeping on the seat next to us on the other side. He went up in the air and landed on the ground.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았고 13명은 오클랜드에 착륙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It was people scared, screaming, crying, and lots of injuries. 사고는 도착 약 1시간 전 발생했는데 난기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탐 항공 측은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킨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잉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들과 연락 중이며 조사 활동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올 초부터 이륙 직후 바퀴와 문짝이 떨어지거나 엔진에 불이나 회항하는 등 잇따라 기체 결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잉사의 결함을 폭로했던 전직 보잉사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국 BBC는 현지 시간 9일 30년 넘게 보잉사에서 근무했던 존 바넷이 미국 한 호텔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넷은 보잉이 의도적으로 규격 이하의 부품을 장착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산소 마스크 4개 중 1개는 응급 상황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보잉 측은 부인했지만 미국 항공규제기관인 연방항공국은 바넷의 주장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해 보잉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재를 원하면 2,500km 떨어진 곳에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데 이어 이례적으로 교황 대사까지 불러 항의한 겁니다. 유럽 곳곳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의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Più forte quello che vede la situazione, pensa al popolo e ha il coraggio della bandiera bianca e negoziare. 러시아는 협상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것이라며 반색했고 Вы знаете, что и наш президент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 о нашей готовности и открытости решать наши проблемы путем переговоров. И это предпочтительный пут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Там, на передовій, захищають життя і людяність, підтримують і молитвою, і розмовою, і справою, а не за 2,5 тисячі кілометрів, десь там займатися віртуальним посередництвом. 유럽 국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용기를 가지라고 독려하는 게 어떤가라고 꼬집었고 독일 연방하원 아그네스 스트라크 짐머만 국방위원장은 가톨릭 신자로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나쁜 전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t's not the time to talk about surrender by the Ukrainians. Dangerous for all of us because then the lesson learned in Moscow is that when they use military force, when they kill thousands of people, when they invade another country. JTBC 백민경입니다. 최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씩 주기로 한 기업이 화제가 됐습니다. 정부가 전액 비과세 방침까지 내놓으면서 직원에게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주겠다는 기업이 또 나타났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호텔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을 주는 출산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크루즈 호텔 앤 리조트는 오늘 최근 2년 안에 자녀를 출산한 직원 2명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호텔은 올해부터 직원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5천만 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최대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직원이 이제 2명이 있어서 그 2분께는 지원금을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는 이제 또 출산한 직원분들께 저희가 매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해서 전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또한 직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지원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과 1억 원의 적금이 만기되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 500만 원, 1,000만 원도 지급합니다. 이날 출산장려금 전달식에선 적금이 만기된 직원 11명에게 만기 축하금 5,500만 원을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위해 출산지원금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높은 금리 때문에 생긴 대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등 330만 명이 대상인데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총선용이다, 여러 지적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20대 A씨, 직장 생활 중 사기를 당해 은행에 빚을 졌습니다. 연체 기록이 쌓이면서 신용카드마저 끊겼습니다.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신용 불량자라는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5년 동안 남으니까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집에 계속 우편 달라고. 정부가 A씨처럼 연체 기록으로 허덕이는 대출 연체자를 위한 신용 사면에 나섰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 330만 명이 빚을 갚을 경우 연체 기록을 지우고 신용 점수를 올려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겁니다. 신용 점수는 평균 37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는데 15만 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6만 명은 새로운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8곳의 1개월 이상 연체 총액이 지난해 3분기 기준 2조 원을 넘겨 2005년 카드 대란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옵니다. 이게 뭐 또 모럴 해저드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치. 총선용 신용 대사면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신용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연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기의 문제고 총선이 있으니까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JTBC 오원석입니다.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싼 가격에 파는 것처럼 눈속임해온 국내 여행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반값 입장권인 줄 알았는데 사실 식사권이거나 성인이 아닌 어린이 입장권 가격을 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 여행 플랫폼에 올라온 홍콩 디즈니랜드 입장권입니다. 가격은 29,100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클릭해보면 실제로는 입장권이 아닌 식사권입니다. 일본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입장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 화면에 보이는 가격은 49,800원인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어린이 입장권 가격이었습니다. 상품 검색 화면에 보이는 가격은 성인보다 싼 어린이 가격으로 표시해놓거나 식사 쿠폰을 팔면서 입장권이라고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가격 등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 눈속임 상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여행 플랫폼 6곳에서 판매 중인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 상품 44개를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플랫폼이 판매 중인 16개 상품이 눈속임 상품으로 의심됐습니다.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을 구입할 때에는 여행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 간 입장권 가격 및 취소 가능 여부를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입장권 가격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도울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식품점이 내놓은 작은 가방이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라고 합니다. 이 가방 사려고 매장 문 열자마자 오픈런이 벌어지고 원래는 3,900원짜리인데 온라인에선 130만 원에 팔겠다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마트 안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
잠시 뒤 매장 직원이 진열대를 끌고 나오자 알록달록한 색깔의 작은 가방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이 가방의 가격은 $2 99센트, 우리 돈 3,900원입니다. 이 귀여운 가방을 사기 위해 오픈런까지 등장했습니다. There's so many people in line. Oh my god. 한 사람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판매된 가방은 미 전역의 모든 매장에서 품절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온라인에선 마트 가방을 재판매하는 사람도 등장했는데 가격이 무려 $999 99센트, 우리 돈 130만 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 4가지 색상의 가방 3묶음이 판매되고 있는데 한 묶음은 이미 팔린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매장 관계자는 해당 가방이 올해 말쯤 재입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가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역대 한국 영화 중 관객 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했다니. 국내 관객 800만을 넘긴 영화 파묘는 무섭고 괴이한 스토리를 넘어 풍수지리에 기반한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해외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서가 녹아있어 외국어로 영화 제목을 짓는 일부터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영어가 아닌 루마니아어에서 그나마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보름 전 개봉한 인도네시아에선 130만 명 넘게 관람했습니다. 역대 한국 영화 중 관객 수 1위 기록입니다. 현지 관객들 사이에선 전형적이지 않은 공포 영화, 한국의 무당 문화를 알게 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미 133개 나라에 판권이 팔린 가운데 영화는 이번 주 호주를 시작으로 북미 지역에서 개봉합니다. 넓어진 K 콘텐츠의 저변 덕분에 한국만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적 아픔이 오히려 새로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아카데미 2개 부문 후보로 오른 이 영화도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In Korean, 인연. It means providence.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불교의 믿음을 한국계 이민자를 통해 풀어냈는데 영화 속 한국말 인연이란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시원한 골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도움 2개까지 더해졌으니 에스턴 빌라전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싶어집니다. 손흥민이 영국 언론 BBC가 선정하는 2주의 팀에 포함된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손흥민은 최고를 찍었을 때 최악이었던 순간을 생각하며 냉정해진다고 하죠.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더 노력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완벽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요? 올림픽에 대한 뭔가 걱정보다는 출전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는데 3개월 전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당시 쫄지 말고 대충 쏴라는 말을 되뇌며 강심장이 뭔지를 보여줬는데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는 양궁 대표 선발전은 넘지 못했습니다. 파리올림픽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요. 공정함을 내세우는 양궁 선발전. 남은 과정에서도 누가 살아남을지보다 누가 떨어질지가 더 눈길이 쏠립니다. 이제 23인 안산 선수, 내년에도 선발전은 있고 팬들의 응원도 계속되니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내렸던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요란했던 봄비가 지나고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포근함은 갈수록 더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높겠고요. 모레인 목요일에는 14도, 주말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겠지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내일은 수도권 지역의 공기가 종일 탁한 만큼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오전 한때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전주 1도, 춘천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14도, 부산 1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다가 주말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일요일 오전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 50분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